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 파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테마 2. 자, 희소성과 자, 합리적 선택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이 좀 경제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어려워하는 기회비용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강에 걸쳐서 2강, 3강에 걸쳐서 한번 좀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2강에서는 희소성과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희소성부터 보죠.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은 개념이에요. 희소성. 그럼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희소하다 그러면 일단 쉽게 접근을 하면 부족한 거죠. 부족한데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희소성은 첫 번째 부족한 건데 이 부족함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럼 상대적 개념이라는 얘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럼 우리가 보통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여러분 자원의 존재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원의 존재량보다 인간의 욕구가 보다 더 크다면 부족한 거죠. 결국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희소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 사이에서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원의 존재량이 너무 많아. 그래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섬이 있습니다. 외딴 섬이 있는데 이 외딴 섬에 자, 과일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바나나 나무가 있고요. 여기는 망고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바나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망고는 제가 음료는 먹었는데 망고 모양을 본 적이 없네. 하여튼간 망고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바나나는 여기에 100만 그루입니다. 오늘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망고. 자, 바나나는 100만 그루가 있고요. 자, 망고는 딱 10그루만 있어. 그럼 여러분 딱 보면 누가 비싸야 되죠? 바나나가 비싸야 돼요? 망고가 비싸야 돼요? 딱 보면 바나나는 100만 개나 있는데 망고는 10그루밖에 없어? 그러면 망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망고의 가격이 더 비쌀 것 같죠. 근데 보니까 바나나는 개당 10,000원인데 망고는 개당 10원입니다. 왜 그래? 왜 그럴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도 사람들이 바나나만 먹으니까. 양이 엄청나게 적죠. 하지만 사람들이 망고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나나가 더 부족한 거죠. 즉 자원의 존재량이 100만 개나 되지만 인간의 욕구가 훨씬 더 큰 바나나가 희소한 거죠. 하지만 망고는 존재량이 엄청나게 적어. 그런데 별로 안 먹어요. 인간의 욕구가 별로 없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낮을 거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희소성은 자원의 존재량과 인간의 욕구 사이에서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건 그럼 여러분 희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희귀하다라는 건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희귀하다는 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희소성을 왜 배우냐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의 근원에는 희소성이 깔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즉 희소성이 커질수록 부족해지니까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희소성, 의미, 그리고 희소성의 상대성 2번, 3번 희소성과 시장 가격, 4번 희귀성.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 희소성에 따라 한번 재화를 구분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희소성에 따라 재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희소성이 없어 무상재라고 하고요. 희소성이 있어 경제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무상재는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자유재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상재 이퀄 자유재입니다. 자, 그러면 자, 희소성이 없으면 무상재고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화의 속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희소성이 상대적이잖아. 인간의 욕구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고 늘거나 줄거나 자원의 존재량도 시간에 따라 훨씬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무상재라고 영원히 무상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요 무상재가 경제재가 될 수도 있고요. 희소성이 없다가 희소성이 생겨서 또는 반대로 경제재가 희소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성이 사라지면 무상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보고요. 그럼 일단 우리는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다. 그래서 포인트는 경제적 가치가 없죠. 포인트는 자,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져보면 무상재는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있죠? 공기, 햇빛이죠. 여러분이 공기를 마실 때마다 통장에서 1원씩 나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공기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산소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시장에서 사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경제재로 인간의 욕구에 비해선 자원의 존재량이 적어요. 반대로 자원의 존재량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시장에서 경제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무상재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희소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 가치는 더 올라가겠지. 거기까지 확인.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적 분석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 수요 공급을 안 배웠어.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모양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수요 공급 배우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외울게. 자, 무상재 관련 그래프 모양을 외우셔야 되고요. 경제재 관련 그래프 모양을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가로축을 양, 수량이라고 할 거고, 자, 세로축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일단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죠?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이 가로축에서 안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라는 얘기는 사고자 하는 욕구니까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게 수요가 되고요. 자원의 존재량은 공급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가격이 여기야. 그럼 가격에서 옆으로 쫙 접었더니 예를 들어 이 가격이 1,000원인데 1,000원에서의 사람들의 수요량은 여기야. 그런데 공급량은 훨씬 더 많지. 그럼 인간의 욕구보다 공급량이, 존재량이 훨씬 더 많죠. 결국 무상재는 어느 가격대에서나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의 존재량이 훨씬 더 많아서 항상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무상재는 그래서 항상 어느 가격대에서나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없죠.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림 알아두는데 이에 반해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잖아.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서로 교차합니다. 그러면 그 교차하는 점에서 옆으로 쫙 거보죠. 그때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가격이 1,000원이면 이 재화가 뭔지는 몰라도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이 시장 균형점의 가격이 1,000원이면 시장에서 1,000원의 거래가 되는 거고 그때 아래로 내리면 이게 시장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암기할 건 뭐냐면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는 경제재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재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해서 균형점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모양을 일단 외워두세요. 무상재는 항상 초과 공급 상황, 가로축에서 교차하지 않고 하지만 경제재는 교차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희소성에서 인간의 욕구, 존재량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면
무상재도 경제재가 될 수 있고 경제재도 시간이 지나면 무상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지금 한번 확인할 건 뭐냐면 무상재가 경제재가 되는 상황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무상재 경제재합니다. 그래서 요 나도 무상재가 경제재가 된 거고 다도 무상재가 경제재가 된 건데 자, 차이는 뭐냐면 자, 나는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이렇게 있어서 가로축에서 안 만나다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원의 양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나는 무상재가 경제재가 됐는데 서로 만났으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경제재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다는 뭐냐면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 공급이 가로축에서 안 만나서 무상재였다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죠. 인간의 욕구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는 수요가 증가해서 무상재가 경제재가 된 사례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좀 사례를 알아둬야 돼.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서 무상재가 경제재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뭐가 있냐면 깨끗한 물이에요. 자, 조선시대 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우물 그냥 공짜로 떠먹고요. 또는 그냥 한강물 갖다 떠먹었다고. 이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올 수도 있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릴 때 올라와서 기억도 안 나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화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릴 때 그 강서구 쪽에 있는 화곡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땀을 흘리고 축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 오다 보면 서울인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그러면 그 우물을 떠먹어요. 우물을 떠먹으면 너무 시원한데 너무 더웠으니까. 근데 뭐가 톡 터져요. 그리고 비릿한 맛이 나. 여러분 그 어떤 거냐면 그 음료수 중에 포도송송이 포도 음료 있잖아요. 그 탁 터지는 거. 맛은 틀린데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딱 뱉어보면 뭐냐면 올챙이. 그러니까 깨끗한 우물물이 이제 올챙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불과 뭐 지금 뭐 최근은 아니지만 100년 전, 50년 전에는 70년, 80년 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깨끗한 그냥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은 누가 사 먹어? 왜냐면 공급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그 결과 물의 양은 그대로지만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정수기를 이용하죠. 월 렌탈료를 내고 그게 바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그럼 결론은 공급이 감소해서 깨끗한 물은 과거에 무상재였지만 지금은 경제재가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의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 다시 무상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깨끗한 물의 공급 감소로 무상재가 경제재가 된 사례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자, 수요가 증가해서 무상재가 경제재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볼 때 이 대표적인 사례는 모래예요. 모래. 여러분 생각해봐. 또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맨날 모래판에다 씨름했었어요. 그때 막 이제 강호동 막 씨름 이런 게 유행하고 그래가지고요. 강호동을 보면서 나도 막 씨름 선수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모래는 그냥 학교 운동장에 한강 고수부지에 둔치에 바닷가에 널려 있는 거였잖아. 주로 모래가 사용되는 곳은 씨름판 또는 건설 현장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모래에 대한 존재량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무상재로 누구나 퍼가서 막 썼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 원료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래의 입지가 완전 탈바꿈되면서 지금은 모래는 없어서 못 쓰는 물건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고 그 결과 과거 모래는 수요가 적어서 인간의 욕구가 적어서 쓰임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상재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재가 됐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깨끗한 물은 공급 감소로 무상재가 경제재가 된 사례고 대표적 이에 반해 수요가 증가해서 경제재가 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적 사례로 깨끗한 물과 모래를 얘기했지만 시험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독해하면서 이건 공급 감소구나. 이건 수요 증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 여러분 볼게요. 그러면 자, 무상재가 경제재가 됐다고 쳐보죠. 그럴 때 선택지 함정. 그럼 유용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유용성. 여러분 생각해봐요.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해서 이제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럼 유용성은 증가했다? OX.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거에도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했고 지금도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공급이 감소해서 물을 이제 돈 내고 사 먹는 무상재가 경제재가 됐다고 해서 유용성이 더 커졌다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재가 경제재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유용성의 변화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우리 테마 2번에 희소성 그리고 무상재 경제재 그래프 그리고 무상재 경제재까지 정리가 됐는데 자, 특이한 수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 수요 공급을 안 배워서 여러분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요 그림이 무상재와 차이는 뭐냐면 아까 우리 무상재는 세로축, 가로축에서 안 만났는데 이거는 세로축에서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수요 공급 곡선인데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 곡선이 위에 있고 수요 곡선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자 수요 곡선은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고 공급 곡선은 자원의 존재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도 되고 공급 곡선은 공급자들의 비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간단히만 넣어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급 곡선의 가격은 뭐를 얘기하냐면 공급자들의, 즉 생산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상의 여러 가지 모든 가격들은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이야.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여기가 가격 수준이 제일 낮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 여기가 가격 수준이 제일 높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들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금액의 가장 낮은 수준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 요구 금액의 가장 낮은 수준인데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게 여기지. 근데 수요 곡선상의 가격은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반영해요. 나는 최대한 얼마까지 내겠다. 어려워도 일단 스킵해도 되고. 그러니까 들어만 두세요. 이거 수요 공급할 때 다 나오는데. 그러면 수요 곡선상에서 가장 높은 가격 수준 여기는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급자들이 최소한 요구한 최소 요구 금액은 여기예요. 최소한 난 여기는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훨씬 더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의 최소 요구 금액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이걸 무상재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과거에 우주여행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우주여행 갔다 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러시아 그 우주선 이용해서 이소연 씨가 최초의 우리나라 우주인이 됐죠. 그때 러시아에 선생님이 알기로 제가 알기로 몇백억을 600억인가 1000억인가를 지불한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우주여행을 가고 싶어. 그런데 최대 지불용이 한 200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주여행을 위해서는 뭐 러시아에서 1000억을 달래. 그럼 우리는 못 가. 가곤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럼 그 얘기는 이 우주여행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건 무상재가 아니라 경제재인데 생산자들이 최소로 받으려는 금액이 소비자들이 최대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커서 단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이걸 무상재라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경제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우주여행 외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아주 고가의 신약이 있죠. 고가의 신약.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뭐 총명환을 만들었어요. 총명환. 그래서 이 알약은 하나를 먹으면 이틀 동안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이틀 만에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합니다. 엄청난 약이죠. 그럼 여러분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죠? 100만 원?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제약회사가 한 알에 100억.
여러분 100억을 주고 이거 약을 사서 공무원은 될 그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100억으로 건물을 사는 게 낫잖아.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과거 우주여행이나 아주 고가의 신약 등은 공급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이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보다 커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재가 아니라 경제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시장에서 이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해서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또는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경제재죠. 그래서 공급이 우측이동, 즉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가 우측이동,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하지만 공급 증가, 수요 증가 전에도 경제재였고 단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그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져도 여전히 경제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테마 이번에 1번 희소성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된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라고 출제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로 정리해 둘게요. 자, 희소성과 희귀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고요. 이게 문제 파트에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저랑 같이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미리 한번 대표적 유형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어떤 재화를 우리가 분류하는데, 자,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 네모를 희소성이라고 보고요. 요 아래 네모를 자 희귀성이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희소성과 희귀성에 따라 재화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4가지 재화 중에 경제재는 누굴까? 경제재는. 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잖아. 그러면 A, B, C, D 중에 희소성은 A와 B니까 A와 B만 경제재구나. 그러면 이제 경제재 A와 B 중에 여러분 A를 볼까요? 여러분 A는 희소성만 있는 재화야. 그런데 B는 희소성도 있는데 희귀성도 있는 재화죠.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이 B는 희소한데 희귀하기까지 하다. 유명 화가의 원작 작품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명 화가 누구 있죠? 선생님, 저는 이게 제일 헷갈리는데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뭐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실수할 것 같은데 천지창조 이런 거 만든 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갑자기 계속 이름이 생각이 들어요. 레미제라블이라고 생각이 아닌데 이게 자꾸 실수를 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아니고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라파엘로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데 하여튼가 그런 유명한 화가가 몇천 년 전에 만든 유일한 하나의 원작의 그림, 뭐 모나리자 또는 뭐 다빈치 동상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희귀한 데다가 엄청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희소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러한 B는 희소하면서 희귀한 재화는 대표적으로 유명화의 원작 또는 골동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격이 높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데 A는 희귀하진 않고 희소하죠. 그럼 뭐냐면 이 유명화가의 원작을 모방한 대량 유통되는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10만 원에 팔고 있는 복제품, 이건 희귀하지는 않잖아. 하지만 10,000원 또는 10만 원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희소는 한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자, C는 뭐냐면 희귀하기만 한 거예요. 희귀하기만 한 거.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자, 이 분필에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죠. 여러분, 이 분필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쓸 데 있나요? 그냥 무조건 다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런데 이 분필에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까요? 자, 문병일 선생님이 쓰던 분필. 자, 의미가 부여됐죠. 그러면 문병일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팬클럽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만약 제가 지금 여기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문병일이 쓰던 분필. 자, 그럼 이거 전 세계 한 개밖에 없죠. 오늘 이 시간에 경제 파트 2강에서 수업하다 부러진 분필. 희귀는 하지만 이걸 누가 사려고 합니까? 희소하지 않죠. 아무런 인간의 욕구가 없잖아.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한 3,000년 전에 광활한 사막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배 한 척. 뭐 지금이야 그럼 사막에 큰 배가 있으면 관광지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2,000년, 3,000년 전에 광활한 사막에 배가 한 척 덩그러니 있으면 그거는 희귀하겠지만 어디에도 쓸모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희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C는 희소하지는 않고 그냥 절대적 희귀해서 인간의 욕구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 D는 뭘까요? D는 희소하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죠. 그럼 이건 뭐냐면 길가에 돌멩이입니다. 잡초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공부하는 장소가 다 틀릴 텐데 만약에 독서실이라면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길가에 돌멩이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이 동합니까? 울컥하면서 이 귀한 돌멩이를 집에 가서 모셔놔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에 치이는 대로 갖다 버리는 거죠. 희소하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죠. 따라서 이 C와 D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무상재가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지가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희소성과 희귀성을 봤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연결해 봐야 돼. 보세요. 희소합니다. 희소하다는 얘기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존재량이 적죠. 반대로 자원의 존재량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결국 뭐를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오후 6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랑 오늘 간만에 만나서 오랜만에 한번 한잔을 할까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하신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너무 못 놀아줬으니까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아이랑 놀아줄까. 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결국 시간이라는 자원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밖에 없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친구도 만나고 싶고 아이랑도 놀아주고도 싶고 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싶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고도 싶고 또는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희소성 때문입니다. 세트로 연결되죠? 결국 희소성 공부가 끝났고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이런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경제 문제를 구조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경제 문제 3가지를 제시하고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한 은퇴할 때 한 20억 정도의 재산을 만든 겁니다. 자, 20억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 60에 은퇴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럼 40년 동안 뭐 돈 까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좋아. 내가 이제 뭐 70에 은퇴한다. 65에 은퇴하면서 이 20억 원을 갖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자,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커피 전문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헬스클럽을 열 수도 있고 하지만 자원의 양, 한정된 자본은 20억 원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의 자원의 양은 20억 한정돼 있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생산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물의 결정 문제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생산물과 생산 수량의 결정 문제예요. 이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원의 한정된 자원의 양을 기반으로 해서 욕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거나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 나중에 은퇴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하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뻔하죠. 치킨집, 커피 전문점, 피자집 등등 또는 뭐 우동집, 최근에 우동집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셰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서 체인점 많이 열어서 그럼 그중에 고민을 하는데 일단 결정을 해서 만약에 자 고민하다가 결국 오케이 나는 커피 전문점을 하겠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커피 전문점을 차린다면 이제 커피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 바리스타, 사람들을 고용해서 커피를 만들지 또는 커피 머신이 있겠죠. 자동화된 커피 머신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 100% 수제 커피,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00% 자동화 기계,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또는 바리스타 1명, 커피 머신 3대 또는 바리스타 4명, 커피 머신 1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두 번째는 생산물을 결정했다면 두 번째는 생산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는 결국 뭐냐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산할 것이란 얘기는 생산 요소의 결합과 배분 문제가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제가 커피 머신 또는 바리스타를 얘기했죠. 그러면 바리스타를 고용한다는 건 노동,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을 투입하는 거고 커피 머신은 기계잖아. 그럼 자본을 투입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자, 따라서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 중에 비율을 뭐 2대 3으로 할지 1대 4로 할지 또는 5대 2로 할지 등의 결합 그리고 배분 문제가 바로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물의 결정 문제는 당연히 경제 원칙 중에 효율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자,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도 당연히 효율성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자, 분배 방식의 결정 문제가 있는데, 자, 분배 방식은 이거예요. 생산물 또는 자, 생산 성과의 배분 문제예요. 즉, 그래서 이 분배 방식의 결정은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분배는 이거예요. 만약에 자 이제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커피를 만들기로 했어. 그런데 나는 이 커피를 시장에서 10만 원에 팝니다. 한 잔당. 미쳤죠? 그런데 커피가 너무 원두를 좋은 걸 쓰고 그리고 그 커피 매장이 너무 고급스럽다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와서 기꺼이 10만 원을 내고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만 원이 부담이 안 되는 고소득자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지만 저소득자 입장에서 10만 원짜리 커피를 먹기 어렵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성과가 발생했어요. 1년 동안 매출액이 100억, 이윤이 10억이 난 거야. 그럼 그 이윤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또는 2호점, 3호점을 차리기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생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또는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물과 생산 성과를 결정할 때는 즉 분배 방식의 결정에서는 효율성은 당연히 고려하지만 모두 고려해야 된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커피 한 잔에 10만 원, 왜?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10만 원에도 줄 서서 먹어. 그럼 10만 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효율성이지만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문제 오히려 좋아. 그럼 가격을 10만 원이 아니라 한 장당 1,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동시 고려. 또 회사에서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회사 사장이 다 가져가거나 또는 주주들에게 성과가 난 만큼 이윤을 돌려주거나 배당하거나 또는 다시 재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지만 직원들에게 고생했다 하면서 성과금으로 돌려주거나 또는 사회에 기부하는 건 형평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알아두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실제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원별 문제 뒤에 단원별 문제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 커피 전문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생겼을 때요. 압도적 1위는 어디였냐면 카페베네였어요. 카페베네. 근데 여러분 카페베네 요새 본 적 있나요? 완전 역사 쪽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커피 전문점은 양두마차 체제입니다. 고가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죠. 당연히 스타벅스고
저가 커피 매장은 여기 노량진 쪽에도 많은 이디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외에도 물론 뭐 탐앤탐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새 주는 많이 사라졌던데 뭐 할리였나? 이름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간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엔젤리너스, 그쵸? 그래서 엔젤리너스 또는 뭐 탐앤탐스 이런 커피점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수가 훨씬 줄었고 지금은 고급 커피는 스타벅스, 저가는 이디야가 특히 이디야는 동네 상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어디 가니? 그럼 커피 마시러가 아니라 스타벅, 뭐 스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일단 문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양분화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즉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 매장을 오픈하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매장 오픈해도 주로 이제 브랜드를 많이 찾아가서 힘든 거죠. 마찬가지가 빵집이죠. 빵집, 제과점. 과거에 제과점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파리바게뜨 아니면 뚜레쥬르죠. 그 둘밖에 없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적 경제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한번 관련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실제 공무원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 먼저 4번, 다음 페이지 4번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죠.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갑니다. 기억, A버섯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애용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버섯은 농장에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여 가격이 저렴하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A버섯은 경제재고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니은 B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 좋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지만 B버섯은 흙 속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채집하기가 매우 힘들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B는 경제재로 희소성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예요. 희귀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희귀성이 크다. 틀렸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니은이 기억에 비해서 희귀성이 큰 거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있다. 달리가 틀렸죠. 기억, 니은 모두 희소성이 있는 경제재로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고 3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공급이 많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기억. 여기는 채집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억은 니은에 비해 공급이 많다. 4번. 자, 니은은 기억에 비해 희소성이 크다. 정답. 4번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구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고 하지만 존재량이 너무 적잖아. 채집하기가 힘들어서. 그럼 5번. 기억은 무상재, 니은은 경제재. 자,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기억도 경제재, 니은도 경제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제가 간단히만 언급을 할게요.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A 제품으로 인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최종 포장 단계에서 처리 속도를 높이자? 그럼 여러분 이 중에 뭡니까? 갑은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최종 포장 단계에서 처리 속도를 높이자. 그러면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을은 작년에 판매가 부진했던 B 제품 생산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A 제품으로 전환한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B에 투입됐던 인력과 장비를 A로 넘기면 이제 B를 생산하지 않고 A를 생산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결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 거의 매일같이 야근했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합시다. 그럼 이거는 분배 방식의 결정 문제가 되겠죠. 이해돼요? 결국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법만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3번 문제까지 오늘 볼게요. 3번. 자, 그림은 어떤 재화에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고 변화 이후 이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 공급이 서로 교차했죠. 무상재였다가 수요가 증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제재였다가 이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해서 뭐로 바뀐 거예요? 무상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재가 무상재가 될 수도 있다. 확인. 그럼 1번 희소성이 없다. 정답이죠. 희소성이 없다. 2번 정부가 공급한다.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고요. 3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 소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소비는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지만 대가를 지불하진 않지만 소비는 이루어지는 거지. 4번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않다. 여러분 경제재가 무상재가 됐어. 그렇다고 우리가 유용하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유용할 수도 있죠. 여전히. 그리고 5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단어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 3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의 희소성, 그리고 희소성에 따라 무상재와 경제재, 그리고 특이한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경제 문제는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 그 선택의 문제로 기본적인 경제 문제 3가지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3강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회비용 개념을 다룰 겁니다. 약간 좀 긴장하시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가 수업 중에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오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